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표 계산을 해볼 때 내가 당선되면 친암호화폐 정책을 실시를 할게. 그런 것들이 뭔가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수니까 연말에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는 있어요. 네, 저는 키웨스트 심지훈이고요. 키웨스트 77의 대표이기도 하고 디지털 경제 협의회 사무국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웨스트의 블록체인 인사이트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차피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속성은 표가 되면 뭐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자금이 이제 벌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NFT를 또 재미를 본 경험이 있고 또 참모들 중에 암호화폐를 지금 이렇게 밀어주는 뭔가 의견을 내는 또 참모도 있고 해가지고 트럼프는 저번에 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군대 이런 거 뭐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스피치도 했고 그쪽으로 끌고 갈 것 같고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죠. 지금 뭐 어떤 때는 트럼프가 좀 우위에 있다, 어떤 때는 바이든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작년 11월하고 올해 4월에 또 미국을 또 거의 한 달씩 2번을 갔다 왔으니까 의견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좀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는 의견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투표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이게 국내에서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저도 뭐 아는 정치인들이 이제 계신데 아마 이렇게 말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맞는데 또 막상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잖아요. 또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경제 정책 중에서 이 친암호화폐 정책이 또 진행은 될 텐데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절할 수도 있겠다. 상황에 따라서. 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해 가지고 고려해서 이렇게 할 것 같고 당선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속도를 내 가지고 초반부터 암호화폐가 정책의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경제 정책들이 수립이 될 때 그 주요 아젠다 중에서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핵심 좀 관건이지 않나. 포함이 되면 좋겠죠.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SEC가 사실은 다 워싱턴에 있고 FRB도 워싱턴에 있고 백악관도 워싱턴에 있고 제가 작년 11월에 워싱턴에도 직접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한 뭐 5분 10분만 걸어가면 다 있고 그 SEC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워싱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SEC 의장한테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도 영향력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나오는 SEC 의장 이제 게리 갤슨러가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바이든이나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스탠스는 친암호화폐적이지 않다. 분명히. 다만 소송에서 이렇게 좀 패소하고 SEC가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을 좀 빨리 해주는 게 있었고 이더리움은 그럼 왜 해줬냐면 요번 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까지는 누가 봐도 승인해 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시기의 문제였다. 다만 지난번에 또 이더리움을 한번 연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귀책을 그 미국 정부가 떠나야 되고 대통령은 부담이 되니까 일단 90B-4라는 그 것들은 먼저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뭐 빠르면 7월 초 중순 7월 내에는 이제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바이든은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스탠스지만 또 만약에 이제 트럼프하고 그 지금 여론 어떤 격차,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 갑자기 또 이렇게 되게 친한 척은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참고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SAB 이제 그 121 법안이죠, 이제. 그런데 이걸 풀로 보면 스태프 어카운팅 블레틴 넘버
12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재밌는 게 그냥 직원 회계 공보예요. 121호 공보다 122호 공보도 있겠죠. 근데 121호 공보에 들어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암호화폐를 수탁, 영어로 이제 커스터디죠. 맡아주는 것에 대한 기업이 회계 지침을 어떻게 운영할 거가 핵심이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고 대차대조표가 있잖아요. 대차대조표 상에 우리가 부채,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회계 용어로 li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탁이라는 거는 만약에 그 PD님이 금융기관의 이제 수장인데 만약에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뭐 만약에 1,000억 원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맡아놓은 거지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채로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규정은 부채로 잡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기존 기관들이나 은행들이나 증권사는 암호화폐 수탁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우리가 보통 초당적이라고 표현하죠. 서로 싸우지 않고 야 이건 잘못된 거잖아. 미래를 생각해서. 그래서 초당적으로 공동 결의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하원 먼저 통과시키고 상원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 나온 거는 바이든 거부권인데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했죠. 투자자들은 이거 바이든이 거부하면 안 되지. 근데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기존 금융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원래 니네 하던 일 하고 아직은 하지 마 이렇게 바이든이 거부를 단독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하원 통과되고 상원은 조금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상원에서 이제 오케이 해주면 보통은 대통령이 오케이 해주고 그래 상하원에서 다 마음이 모아졌으니까 오케이 웬만하면 해야지인데 바이든이 단독으로 틀어버렸다는 거는 기존 금융 업체들이 기존 거에 신경 쓰고 암호화폐 신경 쓰지 마 하고 이렇게 힘을 확 실어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이든이 너무 좀 심하게 행사한 거 아닌가 거부권을. 그래서 핵심은 기업 회계상에 부채로 잡는 거를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부채로 잡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를 갖다가 바이든이 원래대로 부채로 회계로 기록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법안에 대해서 요즘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자, FIT21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또 드려볼게요. 이게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21세기를 위해서 금융 혁신하고 기술은 과학기술 같은 거는 어떻게 혁신해야지를 밀어주는 법안인데 자,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암호화폐 규제권은 지금 어디가 갖고 있냐면 SEC가 갖고 있죠. 그 SEC가 갖고 있는데 자꾸 딴지만 걸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블락킹을 하니까 이 법안 그 FIT21 법안의 이제 핵심은 미국에 원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CFTC라고 부르죠. 그리고 CFTC는 워싱턴에 하나가 있고 시카고에도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선물 거래에 태동한 도시가 시카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CFTC가 또 백악관에서 바로 뒤편에 가까운 데 있어요. 걸어가면 한 5분 10분 걸린 쪽에 있는데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는 원래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를 좀 담당하는 선물 거래 이런 것들이었는데 SEC에서는 증권을 규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증권에 원래 있던 것들은 증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증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암호화폐는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구분을 시킨 거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SEC에서 관리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SEC는 증권에 대한 걸 니네 관리하고 CFTC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만들었으니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CFTC에서 관리하도록 관할을 SEC에서 뺏어서 CFTC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한 게 이 법안의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핵심이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SEC 자체 용어 자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잖아요.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SEC는 증권만 관리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면 니네한테 암호화폐 관리 권한은 뺏을 거야. 니네 하지 마 SEC는.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관장해. 그리고 CFTC가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판으로 얘기하면 SEC는 야구를 비하면 웬만하면 스트라이크 안 주고 볼 처리하는데 CFTC는 웬만하면 야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넓게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좀 잡아주고 이런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하원은 통과가 됐어요. 상원에서 오케이 하는 거는 저도 알아보니까 뭐 한 달 만에 해야 된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상원의원이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FIT 2N형 법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상원까지 통과가 됐다. 근데 지금 바이든 스탠스를 봤을 때는 아까 그 법안 뭐였죠? 그 FIT 2N1 암호화폐를 부채로 기록하는 것도 유지하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던 바이든이라면 제가 바이든이라도 이번에 FIT 2N형 법안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거부하겠죠. 바이든이 생각이 180도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두 가지였는데 부채로 기록하느냐 회계상으로 아니면 이제 관할 법안을 SEC에서 CFTC로 넘기느냐인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리플이 과징금을 이제 맞은 게 한 20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SEC에서 리플에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95%를 깎아줄게. 20억 달러를 1억 달러. 1억 달러면은 1,40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2조 7천억 원을 1,400억 원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런 느낌은 있어요. 바이든이 야, 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이 생태계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다 오케이 해주기 싫은데 법적으로 소송해서 일부 또 패소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은 내밀어 줄게. 이러면서 좀 하는 느낌? 그래서 완전히 본인의 바이든의 스탠스를 바꾸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씩 친암호화폐적인 조금 메시지를 낸다 그럴까요? 제스처를. 근데 본인이 직접 다 낼 수는 없잖아요.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리플 그 소송 비용을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5%가 아니라 95%를 깎아준다는 건 거의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뭐 굳이 제가 일부러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은 리플한테는 또 앞으로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유럽 5개국도 다녀왔고 이제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렇게 2주 동안 또 돌고 했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EU 상징 로고가 있고 거기에 이제 EU 파이낸스 센터라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유럽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좀 기대를 했죠.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도가 얼마나 있을까를 종합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일단 유럽은 유로화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의 이슈가 없는 거예요. 제가 5개국을 2주 동안 다녀도 두 번째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도를 제가 알기로 제외하면 국경에 톨게이트나 검문소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톨게이트가 없으니까 그냥 차 끌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둘 수 있냐면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하고 체코만 놓고 봐도 국경은 실제 존재하지만 아무런 검문도 받지 않고 한 나라처럼 하나의 유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가 좋은 점이 그런 거잖아요. 미국 달러로 안 바꿔도 되고 엔화로 안 바꿔도 되고 유로로 안 바꿔도 되는 건데 이미 유럽은 그런 것들이 좀 충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카 법안이라고 법안도 나왔지만 미국보다 항상 좀 늦게 나오고 법의 또 결이 좀 다르고 그럼 이제 유럽이 이제 좀 떨어져 나가고 큰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사회주의 국가니까 채굴에 대한 것도 금지를 시키고 탈중앙화니까 CBDC만 우리는 공부할게 쪽으로 지금 좀 가고 있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는 중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은 국가는 미국 쪽하고 뭐 예를 들면 일본, 우리나라 그밖에 이제 조금 나라들인데 사실은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중심은 미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맞고 제가 실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면 그 엔비디아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AMD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애플도 있고 다 거기에 산타클라라하고 산호세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떤 암호화폐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괜히 이게 또 잘못 또 받아들이시면 저 양반이 거기에 위치한 암호화폐 종목
회사를 언급을 하는 순간 아, 나 저거 몰빵 투자해야지 뭐 이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하지만 여러 업체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건 결국 미국이고, 미국도 도시별로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대부분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아래 산타클라라하고 산호세 이쪽에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90% 이상은 다 거기 모여 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좀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미국 외에 큰 움직임은 없는데 최근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설명드리면 BTC 이제 프라하니까 이제 체코죠. 체코 컨퍼런스에서 도이치텔레콤 이제 자회사 그 모바일 자회사 또 T 모바일이 있어요. 거기서 비트코인 노드는 돌리고 있었는데 채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이치텔레콤의 본사는 독일 본에 있는데, 본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서쪽 끝쪽에 있고 여기에서 170km 떨어진 게 밑에 프랑크푸르트가 있고 위에 디셀도르프가 있고 그 옆으로 쭉 가면 벨기에 브뤼셀이 있는데 2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도는 그렇게 엄청 춥지도 않고 엄청 덥지도 않은 쪽에 있는데 보통 우리가 채굴할 때 기후도 좀 생각을 하니까 컨디션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유럽에 있는 또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뭐 암호화폐 친숙하고 뭔가를 좀 도입하고 그럴 거면 아디다스나 이런 데서 엄청 도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도는 있었는데 실용화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이거 좀 신기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도이치텔레콤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그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도이치텔레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AI를 적극적으로 자기네도 활용하겠다. 굳이 그런 걸 또 하려다 보면 어차피 비트코인 채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픽카드도 연결이 되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비싼 것들은 1억씩 하는데 지금도 대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얘네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거 하는 김에 우리도 채굴도 좀 해볼까? 이런 또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됐건 터키가 됐건 제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보면 인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신흥국들 이런 데서 많이 좀 보시는데 물가 상승률이 비이상적으로 좀 높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리가 보통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뭔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젊은 분들이 이런 암호화폐에 관심은 많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나라는 뭐 바하마가 CBDC를 좀 지금 이미 상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또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좀 큰 규모의 나라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많지는 않다. 그 정도로 가름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11월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또 선거제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좀 대의원 선거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직접 참여가 아니고 한 간접 선거 비슷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별로 정책들을 내세우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격전지로 펼쳐지는 주가 보통 6개, 7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한번 소설을 써보는 거죠. 그 격전지 주가 예를 들면 산업이 많이 발달이 안 된 뭐 일리노이 옆에 어떤 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가 땅덩이가 넓은데 산업이 별로 들어온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채굴을 할 수 있는 어떤 세제 혜택을 좀 더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개별적인 공약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표 계산을 해볼 때 젊은 사람들 표를 좀 더 갖고 와야 되겠는데 만약에 밀리는 게 있다. 우리가 5%를 더 갖고 와서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됐을 때 내가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친암호화폐 정책을 실시를 할게. 그런 것들이 뭔가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질지 말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또 듣는 분 입장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뭐 찬물 끼얹냐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자산은요. 23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따져봤을 때 엔비디아가 몇 배 올랐냐면 8배가 올랐어요. 요번 달 말도 액면 분할하고도 20%가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만약에 PD님께서 23년도 1월 2일에 매수를 했으면 몇 배가 올랐냐면 5.5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4.5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은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걸 고려하면 비트코인도 상승을 상당히 많이 한 자산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나 규모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하면 아직도 미국의 나스닥의 한 종목 정도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23년도 1월 달에 2천만 원에서 지금 한 4.5배 정도 상승이 돼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이 가격에서 크게 많이는 밀리지 않고 잘 체력을 유지해서 가지고 있다가 공급도 지금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여러 조건이 있으니까 내년 한 봄이나 여름쯤에서 또 올라주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또 올랐다가 리니어하게 쫙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이 좋지, 여기서 너무 중간 이 단계를 가격대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 올라봐야 대부분 더 오히려 꼬꾸라져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잘 또 버텨주고 또 알트코인들도 같이 좀 상승을 해주고, 근데 모든 게 올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종목은 언급할 수 없지만 실제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실존하면서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는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존재해요. 제 눈으로 확인한 업체들도 꽤 있고, 그런 업체들은 이제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아닌 것들은 당연히 좀 걸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같이 커가야지. 알트코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그래도 200위권 정도까지는 좀 같이 좀 커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비트코인한테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걸 같이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자료를 정리를 해왔는데 600개 기업이 이제 투자를 했다고 나와 있었고요. 35억 달러. 그래서 하나로 환산을 하면 4조 7,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숫자는 항상 절대적인 수치와 상대적인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여한 회사 중에 우리가 알만한 회사로는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JP 모건, UBS 등이 좀 있었고, 지금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원래 넘어온 38조 원 말고 합쳐진 금액은 83조에서 조금 줄어가지고 77조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마 어저께까지 하면 78조 원 정도로 1.4조 원 정도 늘은 걸로 제가 봤는데, 어찌 됐건 4조 7천억 원이 77조 원 중에 퍼센트로 따지면 어림셈으로 따져도 한 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95%, 90%의 영역은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 아직도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포텐셜 앞으로의 그 잠재력만 본다고 하면 그 600여 개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잖아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만 놓고 봤을 때 기업들이 투자하는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뭐 퍼센테이지로 한 5% 남짓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저는 되게 고무적인 이제 현상이다. 그리고 아까 한번 언급드렸지만 지켜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수적인 좀 기업들은 야, 저 상품 나왔는데 한 1년은 지켜봐야지. 그 이후에 저 상품이 잘 버티면 우리도 그때 투자해보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고 이럴 때 수탁하고 이럴 땐 또 뭐 부채로 잡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법안으로 해결이 되면 더 많은 기업체들이 투자하지 않을까. 일반 기업체들도.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그 그레이스케일 2월 물량이 한화로 38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장 그 38조 원을 포함해서 높게 나왔던 수치가 한 보름 정도 전에 83.1조 원이 가장 높은 수치였고, 이 수치가 73조 원으로 한 10조 원이 감소를 했었어요, 최근에. 그러고 나서 다시 리바운드해서 지금 77조, 78조 원 정도 나와 있는데 38조 원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78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38조 원 외에 증가된 건 40조 원이 추가로 들어온 건데 이렇게 봐야죠. 근데 그 38조 원이 그레이스케일은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상을 다른 이제 10개 업체들이 펀드 금액이 순자산이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현재 한 78조 원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와 있고, 비트코인 수량으로 보면 88만 개 정도 지금 된다. 그리고 점유율은 35.1%로 블랙록이 지금 그레이스케일을 앞섰고,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한 31% 정도로 떨어졌고요. 피델리티가 한 19.5% 정도 나갈 거고,
그 네 번째가 아크 21 거기가 5.5% 정도 나올 거고 그 나머지들은 말 그대로 나머지 뭐 1.1%뭐 인베스코 갤럭시 이런 데들 있죠. 발키리 이런 데들은 그냥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그 기사는 보긴 봤는데 사실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정확히 얼마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한다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기업에서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잖아요. 유상증자는 증자를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당 가격을 뭐 원래 10,000원짜리면 뭐 8,000원에 줄게. 그 대신 참여하세요 해서 하는 건데 어찌됐건 외부에서 추가로 수혈된 자금이죠. 무상증자는 그냥 주식만 발행하는 거니까 추가 자금 수혈이 없는 거고 유상증자라는 거는 추가로 이 기업의 이제 자본에 주식 투자가 돼서 자금이 만약에 뭐 1조 원이 들어왔다. 근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는 만약에 1조 원이 유상증자 자금으로 들어오면 이걸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목적을. 그럼 1조 원 가지고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겠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기로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하려고 매수한다기보다 계속 들고 가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가격 방어를 해주거나 어떤 이제 리딩하는 좀 시그널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 되게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전에 2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대기업 규모였고요. 그러면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단타 같은 걸 한다기보다 기업체에서 뭐 투자 기관이 됐건 일반 또 기업체가 됐건 그리고 아셔야 될 부분은 일반적인 뭐 제조업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일정 부분 또 투자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만약에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꾸 유입이 되면 가격을 좀 방어한다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선 같은 게 생기는 역할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장가를 갖다 시집 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스닥이라는 시장에 지금 자금이 아까 40조 원이 추가로 유입이 된 거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지금 전체 생태계 가격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체력이 비트코인은 되게 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끈이 나스닥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지금 동생들은 지금 사실은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며칠 동안에 오늘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제 6월 19일 수요일 시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찌라시가 또 돌면서 안 좋은 게 작용을 한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이와 잇몸 같은 관계고 같이 좀 잘 갔으면 좋겠고 정리를 하면 그 기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해주는 비중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안정성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된다. 단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관이 투자를 많이 하면 가격이 오른다. 그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오르는데 물론 도움도 되긴 하지만 기관들도 가격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가격에만 살려고 하진 않을 거라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좀 버텨주면서 어떤 호재가 있을 때 연말에 조금 올라주고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금리도 이제 금리인데 제가 아까 금리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오른다의 공식은 지금 이미 많이 깨져 있고요. 제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일본이나 지금 주요 국가들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일단 맞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렌트 시장이잖아요. 전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월세가 예를 들면 뉴욕이 가장 비싸고 뉴욕은 뭐 700, 800을 많이 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또 주요한 데는 5, 600은 줘야 되고 그거보다 좀 안 좋은 데 살아도 한 400 이상은 나가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봉급을 받아가지고 일단 렌트비에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 올라서 뭐 사 먹는데 돈이 많이 들고 미국에서 지금 외식하면 일본 라면 한 끼 먹어도 팁까지 주고 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5천 원 나오거든요. 일본 라면에다가 그 야끼만두 4개짜리 하나 시켜 먹는 정도의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시장에 지금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그게 나스닥으로는 좀 몰리고 일부 엔비디아를 위시한 종목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고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이미 지금 나스닥은 화랑이고 비트코인도 화랑이고
다우도 거의 못지는 않지만 약간 뭐 그래도 따라가는 정도고 한 걸 보면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 거기 자금이 막 쏟아붓듯이 들어와서 계속 상승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렇게 뭐 매일매일 트래킹해서 보진 않는데 비트코인이 되었던 이더리움이 되었던 이렇게 그 누군가가 뭐 업비트를 의심받는 또 이렇게 그 주소도 있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만 투자자가 아니니까 양이 많을 뿐이지 그거를 좀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되지 그거에 의해서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문제가 되죠. 고래가 열 마리라고 그럴까요? 고래니까 뭐 사람이니까 10명의 고래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뭐 1000개씩 해가지고 한 10,000개를 팔았다든가 10만 개를 팔았다. 이러면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고래들이 추가로 더 많이 매수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길게 올라갈 걸 보고 매수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느 정도 팔았다 그러면 그 양이 엄청 많지 않다 그러면 좀 팔았나 보네. 근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많이 팔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왜 그런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되 저거에 의해서 일희일비해서 뭐 오늘 고래가 많이 팔았대 그러면 나도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지금 암호화폐가 그 자산으로 사실은 좀 명확히 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정책적인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세우시는 거고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감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매도는 할 수 있는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거니까 매수는 금지시켜 놨잖아요. 근데 이게 왜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냐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정책 당국,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걸 가르마를 타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비트코인 이런 걸 우리는 자산으로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비트코인 ETF라는 그 상품을 그거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곁다리식으로 연결이 돼서 링키지가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어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떤 법을 근거로 그러면 저걸 뭐 판결을 내려야 되냐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 법상 또 그다음에 7월 19일 날 발효되는 또 투자자 보호법 있잖아요.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법이 또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좀 구멍이 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스닥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방법은 아직은 없다. 그래서 지금 또 22대 국회가 개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21대 국회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내주신 의원분이 8분 정도 계셨거든요. 법안이 19개가 발의가 됐어요. 근데 제가 22대 국회 300분을 쭉 이렇게 봤는데 초선으로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암호화폐 법안을 낼지 안 낼지 모르잖아요. 근데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암호화폐 법안을 내주셨던 분들이 많이 고배를 마시셔가지고 22대 입성을 못하셨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발의할 의원 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서 자꾸 금융위원회를 국회에 출석시켜가지고 이거 빨리 법 만들어 주세요, 뭐 정책 만들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오히려 전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올해가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미 뭐 호주나 홍콩에서 이렇게 ETF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 거는 홍콩 ETF에 대해서 사실 저는 뭐 다른 데 채널에 예전에 나왔을 때도 그거 별로 기대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홍콩 ETF가 뭐 중국 자본이 몰려온다고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루 거래량이 한 23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제 생각은 본토에 있는 자금은 그 자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못 들어오냐면 제가 중국에 대해서도 뭐 중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도 해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본토에서 거기 잘못 투자하면 그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진짜 큰일 나거든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픈돼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사냐면 미국 쪽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지인한테 부탁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예전부터 해오고 있지. 그 대놓고 홍콩 시장에서 매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고 본토 자금이 막 홍콩으로 넘어올 거라고 하시는데 그건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고 지금 23억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질문이 되게 재밌는 질문 같은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미국 갔다 왔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시카고로 들어갔어요. 시카고로 들어갔는데 이상 기온 때문에 10월 31일 마지막 날 할로윈데이 때 눈이 좀 일찍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 추워져서 제가 장갑을 끼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한 4일 정도 있다 워싱턴으로 조금 내려왔는데 워싱턴은 그냥 한 가을 정도 날씨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LA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서쪽으로. 그랬더니 LA는 뭐 여름까지는 아닌데 초여름에서 초가을 정도 날씨. 그러니까 낮에는 저는 반팔 입어도 되는데 저녁 때 이제 바람막이 윈드 브레이크 정도 하나 걸치면 되는 정도. 그리고 조금 밑으로 샌디에고로 내려갔더니 여기는 그냥 여름인 거예요. 반팔에 반바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이 이제 시카고 조금 위쪽으로 또 이제 그 옛날에 박병호 선수가 뛰었던 미네소타라는 도시가 있고 거긴 더 춥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11월 초겨울 정도를 놓고 봐도 미국은 그 날씨가 이게 되게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근데 추운 데는 이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냉각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고요. 그 예를 들면 텍사스 쪽이 세제 혜택이 좋다 보니까 채굴장 업체들이 그쪽에도 꽤 있거든요. 미국 업체들이. 근데 거기는 이렇게 보면 돔 형태로 비닐하우스 비슷한데 이렇게 그 단열이 잘 되는 마치 우리가 보면 약간 그 우리가 바닥에 까는 은박지 그 뭐라 그러죠? 한강변에 가면 까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방열이 너무 잘 돼 있고 에어컨이 어차피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 비용이 더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거에 맞춰서 다 설비가 돼 있고 그래서 비용의 이슈가 좀 더 있는 거지 채굴을 아예 그것 때문에 중단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채굴 업체들이 하기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데는 그 윗동네 있잖아요. 뭐 미네소타 이런 데들 여기는 겨울 되면 마이너스 뭐 영하 20도 막 이러기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좋을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뭐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또 많이 나셨을 테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잘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투자한 지 뭐 한 3개월이 안 됐거나 6개월이 안 됐거나 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그 달러 기준으로 고점이 73777 정도 됐거든요. 거의 74,000불 정도 됐는데 지금 거기서 한 8,000불 정도 빠져가지고 65,200불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한 1억, 아니 1,000만 원 정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나는 지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최소한 뭐 만약에 1,000만 원이 내 시드머니야 그러면 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게 5조각이든 우리가 조각 투자하는 것처럼 좀 쪼개가지고 가격이 조금 밀리고 할 때 조금씩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방에 이제 덥석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고점이 됐을 때 사람이 약간 좀 눈이 좀 뒤집힌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확 이렇게 매수하고 그런 것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고 좀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자금을 바로 이제 투입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초보자잖아요. 초보 투자자니까 처음에는 금액을 좀 적게 하시고 실력이 쌓아갈 때마다 시드 머니를 조금 늘리시는 게 좋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부분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11월에서 12월경에 한 1회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롬 파월 그 FRB 의장이 실제 라이브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새벽에 이제 또 같이 듣고 했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스탠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좀 좋은데 지표가 근데 좋다는 의미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한 3.3% 정도 나왔거든요. 그 물가 상승률이 여기 한 2%대 정도 들어가면 좀 금리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바로는 이렇게 매파적이라고보다는 좀 이렇게 드비시하게 좀 이렇게 비둘기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ot now.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그 점도표라고 또 있고 여러 의원들의 또 생각이 있는데 조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딜레이된 느낌이죠. 그래서 올해 가을은 좀 지나야 금리가 조금 이렇게 내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극적인 또 스탠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시기가 절묘하게 미국 대선하고 또 11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현재 또 대통령인 바이든이 바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또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단 금리 인하는 빨리 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전에 제 기억으로 그때 2011년도 전후쯤 해가지고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이렇게 그 양적 완화라는 거를 실시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미국에서 엄청 대규모로 이제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계속 매년 이제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한번 확 풀리고 난 다음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아마 학습 효과로 좀 이렇게 배운 걸로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양적 완화로 갑자기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 양적 완화를 실시를 가급적 하지 않으면서 금리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제가 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좀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작년의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 기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에는 이제 금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변동이 많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금리만 가지고 가격 조정이 온다 안 온다라고 논하는 거는 좀 넌센스일 수도 있다. 그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면 23년도에 나스닥 시장 나스닥 지수하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가 23년도에 74.3%였고 24년도에 5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73.7%였어요. 거의 74%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나스닥하고 가격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금리가 내리면 나스닥이 상승하고 금리가 만약에 오르면 나스닥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스닥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좀 봐야 되냐면 단순하게 이런 지금 논리나 어떤 흐름이 많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하락할 거로 전망하면 자금이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작년에 이미 그런 관계들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 그 말씀드렸던 지표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3년도, 24년도만 보더라도 그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단독적인 지표로는 그 코인베이스 주가가 있거든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비트코인하고 상관관계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코인베이스가 상승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밀접하게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하면 비트코인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에 코인베이스가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수치적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참고 자료 갖고 온 거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42곡수 물량이 지금 풀릴 거로 알려져 있는 물량이 14만 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1개, 11개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초기 비트코인 물량이 62만 7천 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현재 지금 몇 개로 줄어 있냐면 28만 개로 감소돼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 그런데 현재 11개사가 갖고 있는 총 비트코인 물량이 88만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줄어든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10개사가 이제 받아낸 물량이 6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쉬는 날 제외하고 순 거래된 날이 지금 109일째, 오늘 이제 110일째 데이터가 나왔지만 109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60만 개를 109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하루에 5,500개 정도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게 커버를 해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4만 개를 이제 5,500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매일 만약에 그 수량이 유입된다면 25일 정도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운트 곡스에서 그 물량이 하루에 다 풀릴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풀린 물량 중에도 어떤 분은 나 나중에 팔 거야 하는 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벌어진 지가 벌써 오래돼 가지고 뭐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14만 개에 대한 거는 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몇 년 전, 한 3년, 4년 전에 이게 14만 개가 풀린다 그러면 엄청난 악재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실 악재는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숫자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좀 색다른 측면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악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일본에서 해킹 건이 있었다, 뭐 한 몇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이제 흔들리는 시장은 아니고 예전보다 체질은 좋아졌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53%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나머지 47%가 알트코인 시장인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뭐 시집을 갔다 그럴까요? 장가를 갔다 그럴까요? 표현을 굳이 재밌게 해보자면 나스닥 시장에 발탁이 돼가지고 사랑을 받고 자금도 유치받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금은 나스닥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금이 유입된 게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기대했던 점들은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알트코인에도 좀 자금이 흐르고 전체적인 생태계, 전체적인 이제 모든 종목은 아니고 그래도 우량한 종목들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상반기 3, 4월까지는. 그런데 3월 말 기점으로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알트코인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회복을 좀 많이 했는데 알트코인은 지금 며칠 전부터 좀 떨어진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큰형하고 작은형 같은 형제자매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형은 지금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들이 지금 많이 부진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생태계의 체질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잘 못 버텨주는 것들이 비트코인한테 악재로가 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포함한 생태계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요즘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한데 또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또 이렇게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것들이 돌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잘 되면 좋겠다. 그래야지 비트코인에 악재가 없고 올해는 사실은 뭐 크게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큰 뭐 해킹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큰 악재는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딱 적합한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23년도에 일단 그 한화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1월 달에 2천만 원부터 한 1억 원 돌파했다가 지금 한 9,2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에 있죠. 4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비트코인 ETF를 사실 지금 109일째, 110일째 매일 업데이트를 해서 자금 유입 흐름하고 거래량 이런 거 분석해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름 전인가요? 그때 이제 한화 기준으로는 83조 원을 찍었어요. 기록을 했다고요. 이 유입된 거를. 기존에 있던 그레이스케일 거 포함된 거죠. 그랬는데 이 83조 원을 계속 넘어서는 게 아니라 또 밀렸어요. 한 73조 원까지 10조 원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회복해서 77조, 78조 원이 되고 있는데 그걸 관찰하면서 보면 비트코인 또 수량까지 말씀드릴게요. 4월 말 기준으로 83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11개 회사가. 그런데 지금 이제 88만 개인데 5만 개 정도가 증가했으면 어떻게 보면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게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지금 둔화세에 들어간 건 맞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폭발적인 자금이 유입돼서 매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가격이 사실은 가격에 대한 예측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반감기가 그때 5월 20일경이었나 하여튼 이제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채굴 업체 미국의 대표적인 11개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M&A가 일어나거나 뭐 파산하거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의 이제 논리로 봤을 때 이제는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해 말까지는 뭐 하루 이틀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속되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공급이 감소한 거는 다 누구나 알듯이 확정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거나 이런 아주 매머드급 호재가 나올 확률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막 상승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좀 연말까지는 기관들도
이 현물 ETF 또 매수도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 기관들이 좀 더 지켜보지 않겠나. 좀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뱅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뱅가드 대표가 아니니까 그 사람 마음속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이제 그 기관들이나 최근에 이제 아크 21 쉐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이더리움 ETF는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뱅가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블랙록이 그 점유율로는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고 피델리티 이렇게 가는데 그 세 개 업체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4위가 이제 아크 21이 5.5%예요. 그 위에는 두 자리 이상 갖고 가고 있고 그 밑에는 뭐 1%대 이 정도 되니까 뱅가드가 사실은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 들어와 봐야 사실은 지금 수수료 경쟁이 있어가지고 수수료도 매우 적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발로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죠. 이건 제 뭐 내피셜인데 비트코인 ETF는 우리가 늦었는데 이더리움 ETF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시되는 뭔가의 또 알트코인 ETF가 나올 때 우리는 그때 진입을 하자든지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그 스탠스를 봤을 때는 뱅가드라 이런 업체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다고 해서 뭐 유지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뛰어들 것 같지는 않다. 단 뱅가드 내부에서 이렇게 뭔가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우리 쪽에서 다른 데 자금 옮기지 않고 뱅가드에서 투자하게 해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게 될 때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도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오른다 그러면 갖고 있던 분들은 좋아지고 이럴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건조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만약에 갖고 계신데 지금 조금 뭐 약간 밀렸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홀드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포인트에서 왕창 이렇게 한 번 매수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달러로는 65,000불, 65,200불 정도 되고 원화로는 이제 9,200만 원 되는데 원화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8천만 원이 될 때 내가 투자할 자금의 한 20% 매수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올라가면 또 기다렸다가 아니면 거기서 만약에 뭐 조금 더 밀렸다. 뭐 7천만 원대. 그럼 그때 두 번째 매수를 해볼게.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한 방에 우리가 몰빵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안 하시면 나름 이렇게 자금을 좀 조금씩 투입해 가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드 오프 같은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 선택할 수 없고 뭐 기회비용이라도 보편할 수도 있는데 투자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8천만 원이 되면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8천만 원 오면 매수해보고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를 들면 너무 끌려가는 느낌으로 나 8천만 원 오면 매수할 건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 8천만 원 되면 매수해야지 마음 먹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막상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가까이 오잖아요. 그 전략이 또 변경돼요. 8천만 원에 도달했네. 그럼 나는 7천만 원 가서 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투자할 때 그 플랜을 우리가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랑 액션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질문 주신 PD님께서 8천만 원 되면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8천에다가 뭐 한 200만 원 매수를 걸어놓고 뭐 7천 한 500만 원에 또 한 200만 원 매수 걸어놓고 그 시점이 오면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매수가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조금 기계적인 매매가 트레이딩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8천만 원 되면 원래 세웠던 계획은 벌써 2달 전에 세웠던 계획이니까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게 그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책을 이제 썼었는데 큐에스트에 이제 뭐 블록체인 투자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이제 썼었는데 거기에 제가 기록해놨던 기준으로는 9월에 출간이 됐거든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1억 원을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면 그게 저는 사실 가을 정도로 봤는데 올해 봄에 일찍 왔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2억 원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2억 원에 대한 시점은 명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1억 원 돌파하는 시점이 제가 표현은 머지않아였고 그게 출간된 후 한 1년 정도 봤는데 저는 이제 얘가 시점이 좀 빨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봄에 1억 정도를 터치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2억을 가는 거는 최소 저는 그 다음에도 한 1년은 걸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올해는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고 올해 뭐 잘 오르면 1억 한 2천에서 3, 4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2억은 가기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억 2, 3천, 4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면 내년도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2억은 한번 도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전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 ETF 이제 일부 승인권은 그때 왜 19B-4 법안이죠. 19B-4에 대한 승인은 SEC가 그 비트코인 어차피 이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비트코인 ETF처럼 승인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언지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해줬네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이제 그 S 문서라고 했나요? 뭐가 있는데 그걸 이제 승인을 받으면 그거는 당연히 출시만 되는 거라 시간상에 지금 이제 언제 출시되느냐의 문제만 있지. 그래서 뭐 7월 초에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그쪽 마음이거든요. SEC에서 통과를 빨리 해주면 코드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다 따놨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 티커죠. 이름을 다 따놨을 거고 SEC가 승인해주면 보통 전산적으로 테스트 거치고 문제가 없는지 한 하루 이틀 걸리니까 SEC가 만약에 7월 5일 날 승인 오케이 해주면 그 일요일이 겹치지 않는 이상은 토일만 안 겹치면 바로 2, 3일 뒤에 거래 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7월에 될 수 있고 늦어도 8월에는 지금 분위기에는 이제 될 것 같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매일 제가 체크해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수수료를 경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그 전체 지금 거래 대금이 한 380조 원인가 뭐 400조 원인가 얼추 됐던 것 같아요. 누적으로.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1개사의 지금 수수료 수입을 초반에 무료로 한다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했는데도 수익이 얼마 안 돼요.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량에 비해서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크21 같은 경우에 이제 돈나무 언니 회사잖아요. 거기에서는 비트코인 ETF 이제 점유율을 5.5%를 지금 마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외로 이더리움 ETF는 자기네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똑같은 인력을 더 충원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비트코인 ETF 점유율을 5.5% 갖고 가면 이더리움도 그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지금 수수료 경쟁에서 우리는 조금 작은 회사니까 낮춰줘야지 투자자가 들어올 거고 그럼 이거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네. 그래서 아까 그 1점 몇 프로 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운영하고 있던 비트코인 상품이 ETF 상품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연말까지 운영해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블랙록하고 딜을 해서 우리 상 펀드를 니네 거에 합쳐서 갖고 가라. 근데 가격 차가 있잖아요. 주식도 합병을 하듯이 만약에 블랙록게 뭐 2달러고 예를 들면 단순화시켜서 피델리티가 만약에 그 프랭클린 템플턴께 1달러다 그러면 주당 2개씩으로 쳐줘서 우리 것도 인수해요. 이런 식으로 합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질은 이제 비트코인 ETF 상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운영하던 상품을 우리 내일부터 운영 안 해요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이제 회사랑 합의해서 아니면 이제 아까 1점 몇 프로대 뭐 아크 이런 회사가 있으면 거기랑 합병해서 뭐 이렇게 매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아마 아크21에서는 이더리움 ETF에는 우리가 빠질게요. 근데 원래 아크21이 공격적이잖아요. 돈나무 언니가 안 한다고 의사결정한다는 게 뒤늦게 또 참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현재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좀 특이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위 테스트라는 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하위 테스트가 상위 하위 할 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하위가 아니고 이 만든 사람 테스트 이름이잖아요. HOWEY 해서 이제 하위 테스트인데 자, 스테이킹이라는 건 일단 이더리움을 맡겼을 때 이자를 지급해 주는 그 방식을 이제 사업의 형태를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실 테고요. 자, 하위 테스트에 해당이 되면 증권으로 분류가 돼요.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야, 니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안 돼. 나스닥에서 거래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 가지 분류 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돈이 일단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공동사업에 사용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투자에 따른 이익이 기대가 돼야 되고
그 이익이 내 노력이 아니고 타인의 그 회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부합을 하면 증권으로 분류하는 테스트가 하위 테스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세요.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돈이 투자가 되죠,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에 따른 또 이익이 나오죠. 네 번째, 이 노력이 나는 그냥 맡기기만 했는데 그 회사에서 맡은 금융기관에서 이익을 발생해 주죠. 그리고 두 번째도 해당이 돼요.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는 돈이 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이 된다. 2번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증권성을 갖는다고 SEC에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벌써 3개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때 SEC 입장에서는 야 니네 이제 스테이킹 이거 하는 거는 빼. 이걸 빼지 않으면 우리는 ETF로 승인할 수 없어. 왜냐하면 니는 증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11개 그 주요 투자사들이 참여할 때 아 그래 맞아 그건 니네 말이 맞아. 스테이킹은 안 할게. 이렇게 꼬리를 내린 거죠. 저는 그거를 좀 비트코인 ETF하고 좀 우리가 엮어서 결부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화장품 회사를 다녔었는데 원래 예를 들면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만약에 레티놀이 있었다. 근데 화장품 회사에서 기대하는 건 레티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레티놀 매출은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상품이 추가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잡아먹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거를 경험을 또 비춰보면 아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그 순자산 흐름이 일정 부분 얘가 이더리움으로 시프트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비트코인 ETF를 살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바꿔서 이더리움 ETF에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까 78조 원 정도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이더리움 ETF에는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올 거며 이 서로 잡아먹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78조 원이 이더리움하고 합쳐봤는데 그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에 추가된 건 뭐 만약에 10조 원 정도 추가된 걸로 해서 88조 원 정도로 유지가 되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는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을 안 할 수 있고 만약에 기대한 거 이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비트코인 ETF 했던 자금이 막 넘어오는 게 아니라 신규 자금이 ETF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하면 아까 갑자기 안 뛰어들었던 아크 트웨니언도 돈남 언니가 생각을 좀 바꿔서 야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텐데 일단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고 나서 그 전후에는 좀 바짝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뭐 약간 오르는 정도일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어차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었던 게 지금 약간 반반 나뉜 느낌이에요. 그 90B-4하고 S1을 동시에 승인했으면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해주기는 해줄게 했는데 이게 그냥 풍선으로 치면 반은 반쯤 빠진 느낌이고 기대감이 너무 좀 없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호재로는 작용을 할 거다. 그렇지만 너무 그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이 얘기를 제가 좀 냉정하게 드리면 조금 또 솔라나를 예를 일단 들게요. 왜냐하면 지금 솔라나가 5위에 있고 리플이 5위에서 7위로 조금 밀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솔라나가 사실은 좋은 암호화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업비트 컨퍼런스 하고 그럴 때나 국내 행사할 때도 솔라나는 최근 한 3년 동안 다 참여를 했어요. 거기 매트 소그라는 그 또 책임자가 나와서 계속 기조 강연도 해주고 그러는데 솔라나가 사실은 아직도 테스트 버전이라는 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SEC에서는 솔라나를 아까 그 하이 테스트 말씀드렸죠. 증권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좀 중앙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많이 탈중앙화, 좀 분산화되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더리움까지는. 그런데 솔라나는 좀 이렇게 재단이 아직도 많이 또 갖고 있는 면도 있고 우리가 그걸 이제 중앙화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ETF라는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중에 제임스 셀프라트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제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100% 비슷하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거를 그 오늘 아침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트위터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나랑 거의 생각이 되게 비슷하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어쨌건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솔라나는 택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솔라나가 ETF가 된다고 하면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지만 미국 그 SEC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SEC라고 해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현물 ETF로 출시되는 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들 중에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에 준하는 승인을 받을 만한 게 좀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리플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리플 미워하지 않거든요. 리플은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저는 되게 혁신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금에서도 상당한 그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런데 다만 리플도 또 중앙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솔라나 뭐 리플 이런 또 암호화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에이다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제 의견도 사실은 일단 올해는 좀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이고 내년이 되어도 그 나머지 것들은 법안이 좀 바뀌어가지고 CFTC가 그 만약에 관할권을 가져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쉽게 그 현물 ETF 상품 출시는 해주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리플에 좋은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벌금을 그 20억 달러 그러면 2조 7천억 원이거든요. 요거를 95% 할인을 해가지고 이거 완전 대박 세일이죠.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딜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1억 달러 정도로 20억 달러를 1억으로 낮춰주면 19억 달러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400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플 입장에서는 그 만약에 나중에 그 합의금을 내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리플을 팔아서 내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납부하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SEC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고요. 95% 깎아줄게. 그래서 예전에 왜 소송이 있을 때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 건 증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리플이 졌고 거래소에 리플이 있는 거 이렇게 거래가 돼서 판매된 거는 개인이 매수한 거니까 그거는 SEC가 이겼다. 그래서 제가 부분 승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SEC도 이거 마무리 져야 되니까 과징금을 받기는 받는데 95% 할인해 주는 게 리플한테 지금 호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펠링은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아마 RLUSD인가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걸로 계속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게 또 일장일단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득권 보고 놀란다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런 게 좀 반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고처럼 뭐 루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그렇진 당연히 않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예전에 우와 했을 것 같은 분위기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출시한다 그러면 물론 되게 좋은 호재지만 그것이 이제 가격 반영이 저는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만 가격이 무조건 또 오를지 안 오를지는 그건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호재는 맞다. 상승하는데 좋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엄청나게 오를까에 대해서는 리플의 그동안에 좀 이렇게 꾸준히 일을 진행하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호재로는 보시되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플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는 최근에 제가 어저께죠. 우리은행 그 강연을 4시간을 다녀왔어요. 임직원 교육 이제 4시간짜리를. 그때 제가 리플 이야기를 예를 들어 드렸었는데 스위프트가 우리가 국제 은행 간에 송금할 때 만드는 체계인데 그게 벨기에에 있고 제가 다녀왔거든요. 아델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라홀페라는 지역이죠. 거기가 1973년에 설립이 된 거예요. 제가 75년 1월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텔레매틱스, 텔렉스 보내던 시절에. 근데 이거를 그 은행에서는 아직도 그 코드 체계가 되게 사실 단순한 건데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서 만약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에 한 100만 원 송금을 시키면 수수료만 한 6, 7만 원 들고 송금하는데 1.5일에서 2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그 리플 잘 아시는 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렸다고 했고 업비트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업비트에 갖고 있는 거를 캐나다에 있는 뭐 만약에 사촌 동생한테 보낸다 그러면 100만 원 보내봐야 리플 하나에 700원 잡으면 한 개의 값을 받아요. 업비트 기준으로.
그리고 1억 원을 보내도 700원을 받아요. 1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더 많이도 보내봤는데 똑같이 한 개만 받아요. 트론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트론도 가끔 뭐 바이낸스 이런 데 주고받을 때 또 활용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리플은 스위프트에 대항해서 은행 송금 체계를 각 국가들이 지금 CBDC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은행들하고 같이 손잡고 지금도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리플이기 때문에 리플 랩스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제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뉴스는 있었지만 실제 아웃풋까지 나오는 리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가격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근데 다만 그동안 제가 리플 가격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조금 더 허들을 넘는 노력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량이 조금 이제 풀리는 부분들은 다른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 중에는 리플도 적게 풀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최근 제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지만 최근 한 104일 동안 풀린 자금이 7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요번에 나오는 호재들이 또 잘 작용을 해서 리플 가격에 또 좋게 작용되고 상승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2년 전에도 갔었고 뭐 올해 4월에도 갔었고 또 저는 가면 또 하루 이틀 있다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3주 한 달 있다 이제 다 보고 오는데 그 리플 같은 경우는 전에 지금은 7위로 조금 밀렸지만 거의 3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인데 리플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융 블랙록도 거기 또 있고 거기 근처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조금 시장을 좀 제재한다 그럴까? 좀 누르는 차원에서 타겟팅이 필요했을 거고 리플이 이것도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되게 또 싫어할 말씀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단계 비스무리하게 또 팔아먹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소송할 때 패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타겟이 좀 됐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SEC하고 사실은 몇 년 동안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암호화폐들도 좀 있는데 이거죠. 이제 덩치가 큰 놈 가장 영향력 있고 그게 리플이었고 근데 리플이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플이 소송이 좀 들어간 거고 얘가 이제 다른 암호화폐 소송들의 사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판결이 나는 거에 맞춰서 다른 것들도 거기에 준해서 판결이 날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존에 없던 첫 번째 소송 사례의 아웃풋이 되는 거죠.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리플도 현물 ETF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앙화 정도가 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이 테스트에 그 4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리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스테이킹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테이킹이 가능하다 그래도 스테이킹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리플랩스는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싶어 하냐면 리플은 XRP인 거고 리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리플랩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아마 행보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리플랩스는 회사니까 리플랩스에서 하는 일은 별도로 하고 리플 이 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거는 또 별도로 이걸 하고 하면서 피해 나가면서 이걸 잘 현명하게 할 텐데 리플이 근데 만약에 현물 ETF를 도입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만약에 이만하다. 중앙화를 포기함으로써 손해보는 게 재단 입장에서 이만하면 굳이 리플 입장에서 현물 ETF를 만들 이유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좀 비즈니스적인 어떤 수익이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리플 대표는 아니니까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리플 대표라 그러면 굳이 리플이 현물 ETF가 굳이 나와야 될까는 하면 좋은데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되나 또 이슈도 있을 거고 다른 만약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블랙록하고 리플하고 가깝다 그랬잖아요. 빵형이라고 그러죠.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하고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소설을 써보는 거죠. 블랙록에 이제 레리 핑크하고 둘이 중간에 저기 커피숍에 스타벅스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고 한 10분씩 걸어갖고 만납시다. 그래서 얘기 좀 이렇게 해보고 레리 핑크 그 양반이 만약에 아니 뭐 우리 리플도 좀 ETF 좀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낼 수 있겠어요? 뭐 이런 협의를 하다가 뭐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리플의 중앙화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재단에서도 욕심을 많이 좀 놔야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ETF가 또 되려면 아마 SEC에서 문제 삼는 게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리플에서 이제 그 고위직들이 좀 보수를 너무 많이 받았다.
뭐 1,000억 원대 이상 받고 막 이랬다. 그러면 그거는 ETF가 출시가 되려면 너무 좀 이상한 조건이잖아요. 야, 니네 그렇게 많이 갖고 가면 안 돼. 이러면 리플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보수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럼 ETF 출시하는 거 우리 바라지 않는 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새로 투자를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비트코인의 한 절반 내지 만약에 나는 알트도 하고 싶어 그러면 비트코인을 한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정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위권까지에 해당하는 좀 메이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넓게는 20위권. 그게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솔라나도 될 수 있고 리플도 될 수 있고 또 뭐 에이다도 될 수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에서 또 한 3분의 1 정도 해보시고 그러면 대충 한 70% 80%가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은 한 100위권까지 폭을 좀 넓혀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아, 이 종목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고 그 겸해 이제 제 채널을 좀 홍보를 하자면 그 큐에스트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요. 그 암호화폐 백과사전이라 그래서 그래도 100위권 안에 좀 드는 것들 중에 얘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영상 하나당 8분 정도씩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소액으로 조금 해보시면 좀 재미가 있겠다. 너무 또 비트 이더만 하시면은 또 좀 재미가 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트코인 투자 제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전통 금융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탈중앙화의 컨셉을 가진 비트코인의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좀 연세가 좀 있으신 투자자들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뭐 몇억 원 이상씩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의 고민이 뭐가 있냐면 하드월렛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우리은행에서 만약에 커스터디를 해준다, 수탁을 해준다 그러면 맡길 만한 수요가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좋겠다는 측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클립 관련해서요. 가짜 코인을 입금을 저렴하게 준다는 명목으로 해준다고 하고 계약서도 막 쓰고 이래가지고 몇 천만 원씩 피해를 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운이 좋게 또 제가 비투시아님 채널에 출연해서 말씀도 드렸고 전자신문에 기사도 시켜가지고 최근에 한 6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피해도 막았거든요. 카카오톡 클립 자체에 만들어준 건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거기에 그 가짜 코인들이 입금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많이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톡 클립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거기랑 제휴를 하고 있다. 이 코인을 내가 뭐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 뭐 카카오 거래소가 오픈될 예정이라 거기 상장될 거다. 뭐 이런 거는 다 뻥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그런 거를 만약에 보셨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저거 괜찮아 보여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때 저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막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기재해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그 사기가 경남, 그 다음에 뭐 대전, 그 다음에 저기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쪽에 광주 이렇게 지금 폭넓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 사기의 업체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또 공중파에도 또 기사화가 되도록 지금 제가 인터뷰도 어저께 또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도 설명을 제가 한 30분 정도 충분히 해놓은 게 있으니까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거래소 거래하기 귀찮은데 근데 누가 싸게 준다고 해서 이거 하면 좋겠지 해서 홀라당 몇 천만 원 날리지 마시고 에이 나는 똑똑하니까 안 당할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젊은 분들은 또 안 당할 확률이 좀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없는지 60대 이상 분들도 많이 당하시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